요즘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죠. 심지어 제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검사로 근무할 때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는 해요. 뭐 공무원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공문서를 점점 더 정교하게 위조를 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말투로 전화를 하거든요. 고객님의 통장에 그래서 말투만 가지고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범행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범행 수법은, 메인 수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보면요, 초기 단계랑 지금 단계 보이스피싱은 범행 수법이 조금 달라요. 아주 초기 단계에는 허위의 인질극이나 허위의 납치극을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있다, 딸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를 보내라 해서 돈을 편취를 하는 거고, 지금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아니면 금감원,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게 주수법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돈을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응하시면 안 돼요. 국가기관에서는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한다는 게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포함이고, 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라고 지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기관에서는 현금 인출은 당연히 지시하지 않고, 특정 계좌에 있는 돈을 특정 계좌로 옮겨라 라는 것도 지시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은 법 두 번째는요,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국가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발신번호만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요즘에는 발신번호도 실제 국가기관 번호로 조작을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국가기관의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내가 이런 전화를 했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가기관에서 온 전화가 맞다면 내가 잠시 전화를 끊고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회신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좀 얼버무리면서 다시 되물으면은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경우에는 99.9% 보이스피싱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검찰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센터가 있어요.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연락처가 010-3570-8242번이에요. 이 번호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든지 연락을 해서 보이스피싱 진위 여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화되어 있어서 조직원끼리 서로 누가 조직원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급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알바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알바를 넘어서서 어떠한 회사에 취업이 됐는데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가담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순 가담자의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신고가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길어야 한 2, 3주고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일하고도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보이스피싱 범행이에요. 저는 정말 그냥 알바인 줄 알았어요, 일반 회사에 취직된 줄 알았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하는 일이 의심스러운 일이거든요. 돈은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전달하는 거를 한다. 뭐 위챗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추적이 안 되는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 많은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 다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내가 정말로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사례가 있는데,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주로 대포통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장집이라는 곳에서 대포통장을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이 장집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어요. 아니면은 대출하려는 사람들한테 계좌번호랑 뭐 비밀번호 알려주면은 내가 이제 신용등급 올려서 작업 대출 받게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을 했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계좌 제공한
제공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는 건 피할 수 있는데 통장을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장을 공급받아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을 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은 오래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하루 이틀 내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2, 3일 사용되면 그 계좌가 막혀버려요. 통장은 계속 필요한데 이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엔 무슨 방법을 쓰냐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바로 내 관리하는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중고거래하는 제3자의 계좌로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 중고거래 판매자에게는 제가 이 물건 살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계좌번호 받아서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제가 잘못 보낸 돈 여기로 다시 입금해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 몰랐다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 피할 수가 있는데 1년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내 계좌가 정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게 되는 것도 요즘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산책 중이던 다른 소형견과 그 견주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 길 오른쪽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검은색 개가 등장을 하고요. 산책 중이던 하얀색 소형견 2마리 중에 1마리를 심하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견주가 이를 막아서자 견주의 몸통 부분도 물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사고로 소형견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견주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해요. 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에는 어떠한 견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적용 법조가 달라요. 가장 큰 기준은 이 가해 견종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즉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은 원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을 할 때 입마개나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해요.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맹견이 외출을 할 때 입마개나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물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맹견이 입마개나 목줄 등을 하지 않고 외출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 견종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일반 형법상의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범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적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도 보면은 이 가해 견종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은 아니라고 해요. 기사를 보면은 이 가해 견종은 아메리칸 분리 믹스견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기사랑 정말 유사한 사례를 실제로 수행을 했었어요. 제 의뢰인이 소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가해 견종이 반대쪽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상대의 개는 대형견이었고요. 가해 측의 개가 제 의뢰인의 소형견을 보고 흥분을 해서 소형견을 공격하려고 하고 제 의뢰인이 본인의 반려견을 보호하려고 하니 의뢰인까지 물어서 의뢰인이 큰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에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해견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인정이 되어서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 가해견주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내가 당시에 목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의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거는 내 과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면책이 주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랑 목줄을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조금 더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견주가 목줄을 했다고 해서 전부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견주가 목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줄을 통해서 본인의 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내가 내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격과 길이의 목줄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에 내가 내 개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과 길이로 목줄을 잡고 있었는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요. 이 기사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가해 측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견주가 이제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람을 물지 않고 개가 내 반려견만 문 경우에요. 우리 법상으로는 반려견은 재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을 때 처벌하는 특별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내 반려견만 문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물론 가해 견종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는 있는데 가해 견종이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 아니라면은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개가 개를 문 거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물론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